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 이 회사를 그냥 어쨌든 열었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13억이고 설립일이 13년도예요. 10년 조금 더 됐네요. 13년도면 우리가 상법상의 뭐 어떤 변수가 있는 시점은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상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몸신탁 혹시라도 시점이 가능하다. 종업원 있고요. 자, 13억이고 청산시 소득세는 5억으로 되어 있어요. 자,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이게 모든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음, 선수가 왔네요. 내 노트북은 화면이 꽉 차 있는데 화면이 작으셔서 잘 안 보이신다 그래서 여기 디스플레이 화면 위에 있는 줌은 뭐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까지가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미처분 잉여금이 13억이에요. 여러분들 미처분 잉여금 13억이니까 우리가 엑시트 가능한 돈이 13억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일반적으로.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왜 뒤에 좀 여러분 어려운 관리회계, 원가회계를 넣었느냐면 거기에랑 같이 연결해야만 대표이사가 거부하지 않는 금액을 픽스할 수 있고요. 대표이사는 얼마가 픽스되는지조차 스스로가 알 수 없는데 근거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뒤에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13억의 미처분 이익이 있다. 회사 문을 닫으면 5억의 청산소득세를 낸다. 이게 이제 강의해놨으니까 보시는 걸로 할게요. 중소기업은 절대 승계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문 닫는 거예요. 전제를 그렇게 까셔야 됩니다. 이 기업을 승계할 상황이 됐고 아들이 있고 들어와서 있다 해도 승계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5억은 미니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업을 주고 싶다면 자녀는 창업자금 특례를 이용을 해서 사업을 다시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이 되었건 제품이 되었건 고객이 되었건 서서히 옮겨가도록 세팅해 주는 거여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회사에 미처분 잉여금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제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금 부담 없을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거니까 첫 페이지에서 이거 하나가 우선은 핵심 끝인 거예요. 되셨죠? 자, 10년 동안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 딱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죠. 그죠? 여기도 우상향 느낌에서 약간 눌림목이 있고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매출액은 한 24억, 25억, 20억 전후가 되어 있네요. 이때 시점이라고 한다면 약간 느낌 같은 느낌이 코로나나 뭐 이럴 때일 수 있겠다 정도 느낄 수 있을 거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구나.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지금은 몇 천이지만 1억에서 2억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을 왔구나. 결국에는 BBB 플러스, BBB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면서 자산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하고 이익도 꾸준하다라고 하면 사업성은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쨌든 기업의 가치는 높아질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증법상 기업 가치를 우리가 보통 기업 가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높아지면 어찌됐건 세금은 더 나와요. 높아지면 회사 문 닫는데도 세금이 많이 나와서 청산소득세가 많이 나올 거고, 회사 문을 안 닫고 죽어버리면요. 상속세가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 사업을 자녀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내고 회사 문을 닫게끔 되니까 결국에는 소득세로 낼래, 상속세로 낼래 그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정도만 느끼고요. 자세한 거는 그 강의에 제가 좀 잘 좀 해놨으니까 강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재무상태표 잠깐 그래도 볼까요? 파란색이 총자산일 거고 자산일 거고 빨간색이 자본이네요. 자본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 부채는 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다가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자산이 뭐냐라고 하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하고 부채는 뭐냐 그러면 자산 빼기 자본이라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남자는 뭐야? 이러면 사람에서 여자 뺀 거라 그러고 여자는 뭐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실 설명이 아니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자산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도대체 부채와 자본 중에 어느 게 커져서 결국에는 전체적인 자산이 커졌는지에 대한 느낌은 아셔야 되거든요. 그죠? 봤더니 자본이 늘어나서 어쨌든 자산이 커진 거고 부채는 가라앉다가 조금 상승하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재무제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 회사는 매년 1억, 2억씩 벌어서 결국에 그 돈이 미처분 잉여금으로 계속 쌓이면서 자산이라는 것이 커졌구나. 돈을 버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이 좀 있었어도 좀 갚았겠구나. 그래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럴 때는 갚아서 결국 부채는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증가하면서 자산 전체는 어쨌든 유지되는 또는 증가하는 구조가 되었겠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21년, 22년, 23년도에는 부채도 같이 늘었죠. 왜 늘었을까 생각을 하면 오른쪽에 봤더니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매출액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운전 자금이 좀 필요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조금 더 기계 설비 뭐 이런 유형 자산들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회사가 좀 더 성장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 가서 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같은 느낌 정도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표이사 본인이 있고 사내이사가 한 명 더 있네요. 자, 그런데 이 표시들은 우리가 어쨌든 신용평가회사에서 어쨌든 표현한 것이니까 상법상에 좀 틀릴 수는 있겠죠. 그죠? 사내이사와 이렇게 대표이사 두 명으로 표시되는 건 조금 이상할 수 있어요. 상법상에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셔서 확인하시고 혹시 뭐 있던 사내이사가 나갔다라고 하면 명칭들 변경하는 거 이런 것들도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될 수 있죠. 그죠? 대표이사가 되려면 이사회가 필요하고 이사회가 있으려면 3명 이상의 어쨌든 사내이사가 존재해야 되는데 현재는 사내이사 2명에서 1명만 대표이사로 되어 있다라고요. 네. 자, 주주는 본인으로부터 가족으로 쭉 쪼개져 있어요. 6대 2대 1대 1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누군가가 와서 지분을 조금 손봤을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보통은 100%가 돼 있었을 텐데 쪼개져 있다면 그러면 분명히 뭐 차등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있기 전에 해서 결국에는 약간 차등 배당을 통해서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하지만 미처분여금은 사실은 크게 가라앉지 않고 유지됐던 느낌인 거니까. 자,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은 18만 6천 원이고 전체는 11억 정도의 상층법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족들은 어쨌든 배우자거나 자녀일 거니까 상속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60%겠죠? 그 60%가 6억 7천이고 이에 대해서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회사 규모가 좀 작으니까 뭐 세금이 크지는 않죠, 사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 유동자산이 19억으로 나와 있어요. 비유동자산은 한 5억 정도로 되어 있어요. 미처분여금 13억이 있는데 이게 거의 부채가 지금 6억이거든요. 자, 부채 중에서 매입 채무 반, 단기 차입금, 뭐 단기 차입금 그러니까 장기가 4억이네요. 자, 우리가 재무 관리적으로 보면 장기 부채는 장기 자산하고 연결시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장기로 샀어요. 그럼 부채는 장기로 부채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얘하고 이쪽에 연결돼 있겠구나. 결국엔 단기 자금인 6억과 미처분 잉여금 13억 해서 이 19억, 한 20억 되는 돈이 거의 유동자산에 모여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매입 채무를 제외한 차입금과 관련된 3억은 실제적으로는 여기 있는 유동자산에서 갚아버려야 되는 돈일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는 봤었을 때 미처분여금 13억이 뒤에 제가 운전자금 부분을 확인하고 돌아오면 이만큼은 엑시트 할 수 있는 돈인지 아닌지가 확인될 것 같아 보여요. 이 정도만 보고 여긴 자료가 없네요. 왜 여기 자료가 안 붙었을까요?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빨간불 뜬 걸 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으니까 빨간불 떴고요. 여신 적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지금 자료가 그쵸?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요거는 좀 빼고 뒤에서 다른 자료로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상대평가. 이건 뭐냐면 지금 곧 그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의 자료가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게 23년도 자료거든요. 지금 이건 22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은 우리나라 모든 회사의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 통계를 내기 때문에 제가 받은 건 22년도, 23년도 자료는 이제 곧 업데이트가 다 될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받아서 업종별로 다 평균을 다 쪼개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회사를 비교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봤더니 지금 하이라이트가 지금 파랗게 돼 있죠? 이건 회사마다 우리가 다 다르게 나올 거거든요. 뒤에 있는 몇 개 회사를 보겠지만. 자, 그러면 이 파랗게 되어 있는 것들만 아침에는 그냥 빨리 보는 거예요. 봤더니 매출 채권이 23%로 업종 평균보다 높죠? 9% 정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출 채권이 어쨌든 업종 비해서 많이 있으니까 그 매출 채권에 가지급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지급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다. 어디에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고자산과 매출 채권. 예, 그런데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업종의 평균적인 거하고 비교했었을 때 실제 볼 수 있겠죠. 또는 부실화된 채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실화된 채권은 가지급금이에요? 아니에요? 결국엔 가지급금이에요. 자, 회사의 재고자산이 10억인데 실제는 5억밖에 없고 매출 채권은 20억인데 실제는 10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매출 채권 10억은 분명히 누구한테 못 받은 돈이에요. 이게 내가 가져간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나중에 회사를 정리할 때는 매출 채권은 현금성에 가까워요. 그죠?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상사 채권으로 갖고 있었던 채권 자체를 우리가 손실 처리를 하지 않았죠. 상법상에 어쨌든 그걸 통해서 세무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다면 그건 대표이사가 인마이 포켓 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쵸? 가지급금이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회사 문을 닫을 때 그 돈만큼 너가 삥땅 한 거다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횡령 배임까지 간다라고 하면 일은 더 커져요. 그쵸?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금액만큼을 상여 처분하고 그러면 그때 소득세를 더 내야 되는데 못 냈던 거겠죠? 그 세금에다가 플러스 뭐 뭐 어쨌든 이자가 붙겠죠. 불성실 가산세 그다음에 뭐 어쨌든 이런 것들 붙어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매출 채권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많을까요? 아, 실제입니다. 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재고자산은 엄청 많네요. 그죠? 이상하죠? 그죠? 자, 그런데 무조건 이상하다고 해서 픽스 시키면 안 돼. 열어놓고 물어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제 재고가 이만큼 있어요?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재고도 진부화되고, 그 다음에 패션이 지나서, 그러니까 유행이 지나고, 약간 진부화되어 있는 자산들도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거를 스크랩 처리로 버려야 될,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될 것들을 자산으로 잡아놨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 있을 때, 겉으로 볼 때는 자산이 크니까, 나 좀 커라고 하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 거죠. 그죠?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매입 채무 9%, 그 다음에 차입금 28% 높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본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회사의 자본으로 해서 미처분 위험이 그만큼 많은데 실제 뒤에 가서 운전 자금을 확인했을 때 회사가 이만큼 돈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차입금을 갚는 게 맞아요. 꼭 갚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돈을 엑시트해서 개인적으로 어쨌든 개인 자산화 시켜야만 되거든요. 여기서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우리 법인 컨설팅의 모든 거예요. 예외 없는 모든 거예요. 우리가 이익 수락을 하든 뭘 하든 다 이거예요. 얼마를 회사에서 뺄 수 있다. 그거가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냈고 그 빼는 거를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해서 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게 우리가 기업과 관련된 법인 컨설팅이 전체라니까요. 그 돈 빼서 가지급금 갚고요. 그 돈 빼서
자녀한테 뭔가를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도모하고요. 상속세를 줄이고요. 기업과 관련돼서는 그게 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돈을 빼려고 하면 대표들이 그 돈 못 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뺄 수 있고 얼마까지 빼도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이 보고서 페이지마다 뒤에 가면 그 근거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생각보다 지금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없으니까 빼고요. 뒤에 가서 다른 회사로 볼게요. 자, 한번 보시고 미인증, 미인증 돼 있으면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인증해 줄 수 있잖아요. 받아보시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건 그냥 보고. 자, 신용 등급은 현재는 BB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스몰로 돼 있죠, 알파벳이. 그죠? 이게 대문자로 돼 있는 거와 소문자의 차이는 소문자로 돼 있는 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냥 돌려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이거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BB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평가를 받는다면 싱글 B 플러스 정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좀 낮게 나왔던 이유가 뭐냐? 여기에 하이라이트 돼 있는 녀석들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한번 볼까요? ROA. 다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ROA가 어쨌든 별로 안 좋아.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ROA는 리턴 온 에셋이에요. 회사에 이만큼의 에셋을 가지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개념이거든요. 자, 누가 여기서 식당을 했는데 5억을 벌었어요. 잘했어요? 투자금에 따라서 다른 거 아닐까요? 저 식당은 100억을 투자해서 5억을 번 거예요. 근데 여기는 3억 벌었어요. 근데 20억 투자해서 3억 벌었어요. 훨씬 더 잘한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ROA다. 그러면 ROA는 결국엔 수익성이라고 돼 있고, 에비타 마진율도 수익성이니까 수익성이 좀 낮네요. 그리고 영업활동 조달 현금, 현금 흐름과 또 여기 현금성 자산, 총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총 부채가 좀 더 높아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차입금 의존도. 전체적으로 이것만 갖고 놓고 보면 차입금만 좀 정리를 해도 여기에서 플러스 요인이 생겨서 신용등급이 올라갈 거예요.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아까 이제 차입금 부채가 한 20억 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자율을 떨어뜨릴 수가 있다고요. 그죠? 회사의 이익률이 낮은데 이자 비용 비율이 높을 거거든요. 손익계산서가 아까 엉망이라서 못 보여줬지만 그러면 이익률 낮은데 이자 비용만큼 금융 비용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신용 등급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성만 제시를 해도 결국에는 이자 이자 비용이 줄겠죠. 줄 만큼이 이익으로 가겠죠. 이익률 자체 지금 여기 있는 것까지도 계산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지 아는 건 거예요. 자, 공부를 하고 있으니 조금 지루한데, 제가 지금, 다음 달 초쯤에 만들어 드릴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10월 달인데 이제 곧 11월이죠? 11월, 12월인데, 우리는 23년도 결산 자료를 가지고 만나고 있죠. 그래도 아직까지 한 해가 안 지났으니까, 뭐, 그럴만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게 언제적 거를 갖고 지금 숫자를 갖고 얘기해. 중간에 근데 우리는 숫자를 모르니까. 그죠? 1월 달이면요. 우리는 1월 달이 돼도 23년 거 갖고 얘기할 거예요. 25년도 1월 달인데. 2025년도 3월 달에는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23년 거 갖고 하겠죠. 제가 그래서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초가 돼야지 이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우리 보고서 이제 우리 외부 정보에 뜰 거거든요. 한 6개월 동안 완전히 1년 전, 1년 반 전의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누니까 뭔가 안 먹혔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쯤 되면 매출액을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출액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오시면, 이건 초연 면담은 아닐 수 있죠. 어쨌든 확인해 오시면, 보고서를 24년도 지금 아직 결산이 안 된 걸 가결산을 해서 미리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비교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결산 전이라고 한다면 빨간불 떴던 것들이 있겠죠. 지금같이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파란색이 떴던 것들. 그러면 그 부분들을 미리 좀 조정해서 결산할 수 있죠. 내년도에 은행에서 결산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할 때는 좀 더 예쁘게 낼 수 있죠. 좀 더 화장한 걸로 내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년도에 신용도 좋아지고 현금흐름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건 거죠. 저도 요즘 건강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것저것 막 아프고 그래서.
갑자기 몸을 뭐 젊은 몸으로 바꾸는 정도가 돼야지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혈액순환만 좀 좋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컨디션도 좋고 머리도 안 아프고 여러 가지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좋아지면서 회사는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어떤 구조의 방향성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신용 관리를 한다 플러스 재무 관리를 좀 해준다라는 어떤 접근이 가능하게끔 제가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회사는 상태가 그렇네요. 법인의 기업 가치는 11억이고요. 자, 대표전, 이 회사는 지금 정보가 많이 좀 부족하게끔 되어 있나 봐요. 네, 이렇게 좀 되어 있고, 뒤에서 다른 회사 갖고 한번 여기 이 페이지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시장 가치도 손익이 안 나와서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면 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안 나오겠죠. 자, 이 회사는 조금 이러네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너무 부족하니까 다음 회사로 한번 보죠, 뭐. 다음 회사로. 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볼게요. 이건 50억이네, 미처분 잉여금이. 이제 규모가 우리가 조금 손댈 만한 어떤 규모로 바뀌었어요. 앞에 거는 우리가 사실은 세율 구간이 10%, 그러니까 소득도 쪼개면 낮아지고 상속세도 10%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조금만 핸들링을 하면 금방 낮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없지만 그래도 50억 정도 되면 손댈 만하죠. 아, 50억이고 20억 정도 청산 소득세구나. 회사 문은 무조건 닫아야 된다. 설립일은 7년도다. 아, 이거면 상법상 우리가 상법이 93년도 그리고 2001년도 이럴 때 어쨌든 법 바뀌었잖아요. 그 전이네, 그 후네요, 그래도. 예. 아무튼 좀 보고 있고 도매업이고요. 도매업 떠올리는 순간 어쨌든 제조가 있는 도매업인지 아닌지를 떠올려 볼 거고, 결국엔 도매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현금성의 회전율을 높여서 어쨌든 매출을 극대화시킬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은 받을 수 있어요. 자, 양쪽을 봤더니 우상향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봤더니 거의 뭐 비슷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어떤 정도의 매출액이네요. 자, 그런데 신용 등급은 아주 좋게끔 돼 있고, 당기순이익은 3억, 8억, 9억, 3억. 오,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이익을 내고 있네요. 재무상태표를 봤더니 총 자산은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데 뭐 때문에 올라가냐? 자본 때문에 올라가고 있네요. 부채는 가라앉고 있네요. 결국에는 돈 벌어서 있던 부채는 다 갚았고 여기 있는 남아있는 부채들은 빌린 돈이 아니라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올 때 생긴 매입 채무 정도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쌓여있는 돈들을 안 빼고 있는 이유는 세금 때문에 안 빼고 있을 거다. 빼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도매업이었죠. 도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식 투자 조금씩 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대표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식 투자를 안 해요. 왜? 왜 남의 주식을 사? 내 주식을 사지? 하고 내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그만큼 나는 돈만 있고 현금 흐름만 있다면 내가 안에서 두 바퀴, 세 바퀴 더 돌려가지고 돈을 뽑을 수 있다고 느끼거든요. 뭐 이익률도 나쁘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묻는 걸 그닥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밀려나면 안 돼요. 돈이 필요하면 그 돈은 회사에 쌓아놓은 돈으로 하지 말고 뺐다가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사는 중소기업은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무조건 문 닫아야 된다 그랬죠. 이 회사는 문 닫아서 20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문을 안 닫고 죽으면 또 상속세를 그만큼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녀가 이 사업, 이 정도 규모를 유지 못해도 세금만 대고 회사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요. 맞죠? 우리가 부모 세대에서 사업을 했었던 것들은 다 그 사람들만의 보이지 않는 노하우와 보이지 않는 관계로 사업이 되어 있지 자녀한테 넘어갔는데 그게 유지된다라는 건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그냥 세금 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 음. 아, 또 자세하게. 네, 네. 제가 최근에 했었던 강의가 거의 세 가지 꼭지가 있거든요. 비상장 회사는 승계하는 게 아니다가 1번이에요. 이 내용이니까 요거 하나만 조금 더 뭐 깊이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가지급금의 해결 방법은 뭐죠?
가지급금. 가지급금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돈 그냥 갚아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돈 있으면 갚아 넣으세요. 그림 있으면 회사에 파세요. 특허 있으면 회사에 파세요. 뭐 어쨌든 돈 되는 것들을 팔아서 넣건 회사에다가 팔건 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가지급금은 갚아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 이만큼 이익이 쌓여 있으면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소득 처분, 예를 들면 급여, 배당 등등으로 해서 상여 이런 걸로 빼서 연간 종소세로 종합소득세를 내고 소득을 엑시트 하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 문 닫을 때 한꺼번에 이 청산소득세 이거는 배당소득세거든요. 한꺼번에 일시로 배당을 했었을 때 세금을 한 방에 내거나 아니면 죽었었을 때는 회사의 상층법상 기업 가치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상속 대상 재산에 넣어서 세금을 내거나 무조건 세금만 내게끔 돼 있는 구조인 건 거예요. 그러면 음, 자산을 그러니까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산을 매각을 해도 매각을 한 걸로 통해서 결국엔 내 호주머니에 얼마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가지급금은요? 다시 갚는 거죠? 무슨 수를 써서건 그냥 갚는 거예요. 어떤 출처가 됐건 갚는 돈이라고요. 우리가 이익소각, 뭐 예를 들어 스텝업을 통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이렇게 해서 돈이 나왔는데 그 돈으로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출처가 안 맞아가지고 최근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갚는 방법인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갚지 않고 남의 돈으로 갚는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전된 거와 관련돼서 세금 문제가 발생할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회사는 아까도 회사에 돈이 있으면 좋아요. 이 대표님은 좋아라 한다니까요. 그건 사업적인 면이고 세금적인 면에서는 무조건 그렇게로 세금 내면 많이 내는 거죠. 자, 내가 한 번에 100억을 소득 신고를 하면 어차피 올해 소득 신고 100억 해야 되죠. 그러면 뭐 한 60억 세금 내야 되죠. 여러 가지 플러스 하면. 근데 이거를 내가 10년 동안 쪼갰어요. 10억씩 쪼개졌죠? 그럼 내가 매년 한 2억? 한 5천씩만 내니까 전체도 25억이면 끝나죠. 10년인데 내가 배우자는 같이 쪼갰어요. 1억 2,500씩 하니까 세금이 한 1억 8천? 그래서 전체 했더니 한 10, 한 8억 정도야. 자녀 2명까지 이어 붙여갖고 쪼갰더니 총 해도 1억을 갖다가 갖고 오는데 10억이면 세금이 되더라는 거죠. 50억, 60억 세금 내야 될 게 10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사업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금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어떤 게 있었냐면 갑자기 강의로 바뀌어버리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 우리 계속 공부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그 몇 년 전에 법인에 그 미처분 잉여금이 쌓여 있는 그 돈에도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해서 상정됐었던 적이 있어요. 지금 통과 안 됐잖아요. 그럼 마이크 들고 미친 그 발의한 사람이 미친 거예요. 진짜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아니에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실제는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였긴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그 돈으로 다시 회사의 자산을 구성해서 재투자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돈으로 원래는 마련돼 있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어떻게 얘기 드렸죠? 자산에서 필요한 자산을 뺀 나머지 그 사업한테 필요 없는 돈만큼은 회사에다가 내버려 두면 안 된다가 핵심이거든요. 그 돈만큼은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그만큼 이상으로 갖고 나오면 회사 사업하는데 돈이 좀 모자라겠죠. 그럼 모자란 돈은 어디서? 빌려서 쓰는 게 실제는 이자 비용과 관련돼서 법인세 그 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좋고 그게 싫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갖고 나와서 다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쌓았다가 한꺼번에 세금 폭탄 낼 거를 내가 10년 동안 쪼개서 갖고 나왔는데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걸 빌려줬어요. 그러면 그게 이자 받을 수 있죠? 나는 이자 소득이, 그러니까 개인으로 넘어오는 순간 투자 자산으로 바뀌어요. 그죠? 그 돈이 넘어왔는데 그 돈을 자녀한테까지 잘 넘길 수만 있다면 자녀도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그럼 자녀의 자금 출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돼요. 회사 안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비유를 들었었냐면 법인 안에 있는 돈은
만 원짜리로 바꿔서 지금 한 50억 되네요. 50억을 만 원짜리로 다 바꿔요. 초등학생들 다니는 운동장에 만 원짜리로 그냥 이렇게 소고기 쌓아놓은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가 오면 떠내려가 초등학생들 지나가다가 야 떡볶이 사 먹으러 가자 하고 하나씩 집어가 그냥 사라지는 돈이 법인에 있는 돈이다. 그런데 그냥 법인이 문 닫는 순간 그 돈 전체에 세금의 폭탄을 맞는 돈이다라는 거예요. 그 돈은 무조건 개인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개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솔루션이에요. 유일한 솔루션이에요. 그거 말고 솔루션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예. 특허 만들어서 회사에 팔아갖고 돈 빼는 것도 이거죠. 그죠? 이익 소각도 마찬가지, 그죠? 그죠? 가족 배당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다 이거에 대한 솔루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에 관련된 우리 이 내용은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냥 다 끝나고 그걸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하게 하니까 정리가 잘 안 됐던 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고 기회 되면 제가 또 강의로 한번 하시는 걸로 하죠. 자, 봤더니 여기도 이렇게 또 돼 있고요. 10만 원, 50억 돼 있고 임원 대표이사 뭐 이렇게 반씩 갈려져 있네요. 뭐 이렇게 다 볼 수밖에 없고요. 매출 채권 하이라이트가 들어와 있고 가지금도 하이라이트인데 금액이 있으면 무조건 제가 하이라이트 되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될 거예요. 2천만 원 얼마 되진 않으니까. 자, 매출 채권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매출 채권이 31%고 20%죠? 11% 높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출 채권이 어쨌든 과다하다. 이유는 물어보셔야 된다. 이 돈이 가지금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하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 채권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상대방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돈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매출 누락이잖아요. 그죠? 매출 누락과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어쨌든 누락과 관련돼서 결국에는 회사의 법인세, 그다음 그 돈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받은 거니까 소득세, 거기에다가 플러스 어쨌든 이자부터 해서 불성재 가산에 붙으면 그만큼 뺀 것만큼 세금 내게끔 돼 있어요. 보통은 한 5년만 지나면. 자, 어쨌든 매출 채권 보유고 매입 채무 이렇게 돼 있고 미처분여금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손익계산서에는 하이라이트가 안 나와 있네요. 자, 당기순이익은 77억 중에 6억 3천 정도 되니까 그래도 한 8, 9%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9% 정도 되겠어요. 그러면 꽤 괜찮죠? 그죠? 이상하다. 이게, 잠깐만요. 직물 도매. 아, 직물. 돈이 되는 약간 도매 쪽이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매인데, 전자상거래까지 와서 아예 소비자하고 접점이 되는 도소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익률을 내기가 어렵죠. 1%만 내도 잘 내는 건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휘청하면 회사는 나락으로 가거든요. 근데 직물이면 어쨌든 중간에서의 어쨌든 도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당히 뭐 또 요즘 직물들은 고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익률이 좋은가 보다 정도만 보고 여기는 좀 이제 미처분여금이니까 여기 빨간불. 그러니까 파란불하고 노란불 뜬 건 빼놓고요. 그냥 빨간불 뜬 것만 보시면 아침에 잠깐 보시는 거니. 근데 앞에서 아까 우리 이거 안 봤었잖아요. 여신적성성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매출 채권이 24%, 재고자산이 2%, 매입 채무가 2%예요. 자, 뒤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운전 자금과 관련돼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어디서 필요할까, 얼마만큼 필요할까를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내가 물건을 만들건 사오건, 만들면 제품이 될 거고, 사오면 상품이 되겠죠. 그거에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게 다 재고자산 부분에서 쌓이겠죠. 그걸 팔아요. 그럼 매출 채권에 어쨌든 숫자가 박혔다가 현금화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외상으로 갖고 오는 매입 채무가 있겠죠. 요 세 가지를 섞으면 내가 결국에는 물건 사와가지고 저 매출 채권 만들었다가 현금화 돼서 현금이 호주머니에 딱 들어오는 순간 다시 그 돈으로 물건 사오면 되잖아요. 그 적정한 수준의 돈이 얼마냐를 보는 게 운전자금 개념이거든요. 내가 매출에 100억을 한다고 해도 내가 100억이만큼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소매업이라면 유형자산은 없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내가 100억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 10억만 있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에 10억이 아니라
50억이 있다. 그럼 나머지 40억은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그 40억이 이 회사처럼 미처분 이익금으로 쌓여 있는 거라면 결국에 세금 폭탄을 갖고 있는 거죠. 자녀한테 회사를 물려주는 건 세금 폭탄을 넘겨주는 거예요. 어, 여러분 제가 다시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세금 폭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세금을 내더라도 돈은 조금이라도 남지 않겠나 자녀한테 남을 것 같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상대방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도 바뀌어야 돼요. 해볼게요. 제가 부모님이 선산을 미리 증여를 좀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선산은 대대로 선산으로 있으니까 내가 지켜야 되는 산이지. 내가 그걸 뭐 어떻게 해먹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00억 된대요. 나쁘지 않죠? 받아요, 말아요? 제가 강의할 때도 물어봤었던 건데, 어쨌든 오늘 오래간만에 또 뵙으니까. 받아요, 말아요? 받아요? 100억 받았어요. 우선 증여세 기본적으로 한 40억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40억을 위해서 제가 대출도 받아야 되고 있는 돈 다 거기다가 해서 세금 다 냈죠? 나는 거지면서 나는 은행에 그래도 한 30억 부채가 있어요. 30억에 대해서 5% 5, 3, 15 하면 1년에 얼마이신 거예요? 대충 계산해봐요. 30억. 1억 5천? 5%면 1억 5천이에요? 어? 1억 5천? 내 연봉 다 거기 이자만 내고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쵸? 제가 그 이자만 갚는데도, 원금 안 갚고 이자만 갚는데도 내 평생은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받아요? 그쵸? 그래도 받을래요? 그래도 받아요. 왜? 100억 선산 받아가지고, 난 모르겠고, 시대도 바뀌었고, 거기 무덤 다 파가지고, 납골당 다 모시고, 선산을 100억을 금매로 팔아요. 팔았더니 70억은 주겠대, 누가. 또 세금 내고 나니까 한 30억 남죠? 30억이 생겼어요. 나는 30억 갖고 좀 더 누리면서 살아요. 남은 삶은. 괜찮죠? 받는 게 맞죠. 자, 근데 기업을 줬어요. 기업의 역사적인 선산이 아니라 선산 같은 기업인 거예요. 네, 이 기업을 받았어요. 똑같이 100억짜리예요. 받아요, 말아요. 받았더니 세금을 똑같이 한 40억 내래요. 어떻게든 해서 40억을 냈어요. 자, 그런데 어? 우리 아버지, 부모님 아니면 그 위에 세대들이 관계성으로 다 되어 있었던 사업이었는데 나한테 왔는데 저는 이 사업을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관계성뿐만 아니라요. 경영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그때 그 아이템이 지금 앞으로 AI 시대에 모든 것들이 바뀌는데 버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힘들다고요. 근데 진짜 핵심적인 기술이 있다. 뭔가 대단한 어떤 R&D를 통해서 있다. 그것만 갖고 나와야 되죠. 이 회사를 받는 순간 나는 거지 되면서 결국에는 세금만 내는 거지 회사의 가치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 왜? 누구도 이 회사를 안 사요. 내 선사는 누군가가 사잖아요. 70억이라도 금매로 내놓으면. 이건 금매로 내도 아무도 안 사고 난 세금만 내는 거라니까요. 자,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 저 이 기업 방금처럼 저한테 누가 특강을 들은 거예요. 예, 저 CEO 특강도 하고 자녀들 대상으로 강의도 하니까 그 회계사님이 이건 받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아버지 개인 재산이 한 50억 있어요. 그거는 받고 이거는 안 받겠다? 그게 안 되잖아요. 포기할 거면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버지가 쌓아놨던 그 개인 재산조차도 내가 못 갖고 오는 상황이니까 죽기 전에 회사 문을 닫아야 된다니까요. 죽는 순간 무조건 상속이라는 게 일어나면 나는 그냥 세금 폭탄을 맞아서 남은 재산 받은 거, 세금 좀 내고 남은 거, 그거 다 세금으로 내고도 모자라서 세금을 내야 될 상황이면 다 포기하겠지만 남은 게 결국에는 회사 자산, 회사 가치 100억이고 50억은 150억의 재산을 나는 상속받았다 생각했는데 호주머니에 남는 건 5억 남아요. 예를 들어서. 이상하죠.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는요, 무조건 사망 전에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론 예외적으로 규모가 좀 크고 유형 자산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대하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압승계 특례를 이용하든 뭔가 증여 특례를 이용해서라도 다음 세대까지 갖고 와서 걔네 문을 닫아야 되는 한 방에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도 벌써 뭐 몇백억 써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면 때가 늦었죠. 이미 어르신 연세도 많으셔서 이거를 내가 10년, 20년 동안 쪼개가지고 뭔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승계 비스무리하게 상속 구조를 짜는데 우리가 혜택을 보면서 갖고 와서 자녀 세대에서
빨리 잘라서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아, 자꾸 문을 닫으라 그래요. 승계 받았으면 좀 잘하면 되지. 잘하면 좋은데 잘하지 못한다는 전제를 놓자는 거죠. 누구나 창업에서 90%가 망할 거거든요. 지금 있는 기업들도 90%가 문 닫을 거거든요. 그쵸? 좋은 게 있으면 그것만 뽑아서 새로 엑기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왜? 100% 내가 주주인 회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그 회사 걸 내가 받으면서 세금을 내고 털어내면서 힘을 빼겠냐는 거예요. 왜 가업상속 공제나 이런 것들이 100% 지금 다 공제를 해주느냐면, 보세요. 내가 쓸만해. 뭐, 아니, 안 쓸만해도 그래도 걸어 다니고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기업으로 저를 비율 든 거예요. 자, 그런데 세금을 내요. 그럼 저를 세금 내고 저를, 어, 이 비유가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배우자가 나를 다른, 이상하네.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안 넘기면 그래도 데려다가 뭐 청소도 시키고 뭐 어디 돈도 벌으라고 시킬 수 있는데, 넘길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야. 안을. 근데 팔을 하나 뜯어내고 다리 하나 뜯어내고 엉덩이 한쪽 뜯어내고 나서 넘기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왜 나를 받겠냐고요. 얘를 그냥 병치레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그냥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야 세금을 내지 않고도 넘길 수 있게끔 한 게 가압상속공제나 증여특례를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가압상속공제도 그렇고 증여특례도 그렇고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고요.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긴 자산을 제3자에게 넘길 때 다시 결국에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방법이 있으면 이 세대의 문을 닫고요. 방법이 없어서 그걸 쓴다라고 하면 넘기고 나서 시간을 번 상태에서 내가 회사 문을 닫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강의가 아니었는데 강의가 돼버렸고. 자, 뒤에 봤더니 어쨌든 매출 채권 높고 현금 요금이 32%에 높네요. 그쵸? 자, 알았어요. 이익률 좋아요. 이익률 좋게끔 하기 위해서 돈 많은 거 좋고요. 다 좋아요. 그 돈 지금 최소 그냥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예금의 20% 비율 높잖아요. 이만큼은 다 엑시트 하세요. 엑시트 하는 방법은 우리가 가장 낮은 실효세율로 엑시트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 돈으로 회사 필요하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 돈을 이용을 해서 자녀의 창업 자금도 만들어서 회사도 키우고 거기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노하우들은 넘겨서 사업을 번창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 봤더니 잠깐만요. 위에 한 번 더 볼게요. 보통은 이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조차도 없네요. 그냥 이건 껍데기 회사예요. 네, 동소매업은 그냥 껍데기 회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문 닫아야 된다. 닫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5년, 10년 하셔야 된다. 3년 만에 하면 효과가 그닥 없단 말이에요. 50억인데 3년 해봤자 20억 가까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것들 생각하면 20억씩 날려야 되는데 사실은 효과가 크겠어요? 그쵸? 최소한 10억대 이하로 낮춰야 되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잡고 가져가셔야 되거죠. 그죠? 10년 동안 관리해드리겠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1년에 대한 대가로서 뭔가 보험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10년에 대한 보험을 지불하는 거니까 금액도 그만큼 커질 거예요. 또 납입 기간을 우리가 보통 뭐 긴 거는 10년, 보통 요즘 5년짜리도 하고 뭐 3년짜리도 하지만 그래도 좀 장기 납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이 적어요. 그죠? 그리고 어, 또 하나 제가 뒤에 보험 이야기 할 때 얘기를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법인 자금으로 해서 상속세 준비하는 컨셉이 있잖아요. 아세요? 여기다가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회사에서 돈을 다 빼면 좋아서 제로까지 만들면 좋은데 그게 어렵죠. 뺄 때 어쨌든 세금을 못해도 10%라도 낼 테니까 그러면 일부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 돈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을 해요.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오게끔 해요. 그 돈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된 승계받은 자녀가 승계받은 주식으로 회사에다가 자기 주식 거래를 통해서 그 돈을 갖고 와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본인이 자녀 이름으로 소득을 만들어서 결국엔 보험에 가입하려면 먼저 뭐 배당으로 직접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한테 소득세 내고 왔다가 자녀한테 또 증여를 할 수도 있고요. 1차든 2차든 세금 50% 정도 가야 되잖아요. 법인에서 할 때는 세금 없이 가입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인으로는 1,000만 원 가입할게 개인으로는 500만 원밖에 가입 못 하는 거예요. 그죠?
출발부터 벌써 반토막 된 상태에서 출발하죠. 두 번째는 법인으로 들어오면 그 돈에 대한 차액은 법인세죠. 그죠? 우선 법인세 조금만 내면 그 남은 돈과 관련돼서 주식 거래를 하면 주식 양도세는 생겨요, 안 생겨요? 내가 상속받을 때 그 주식 가치가 있잖아요. 나는 시가를 받았죠. 시가로 받은 그 돈을 시가로 거래를 하는 거니까 그 시간 차가 몇 개월 안 되는데 가격 차이가 있겠어요? 양도세가 없어요. 결국엔 법인에 그냥 쌓아놓은 돈으로도 상속세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는 남겨놓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음. 네, 강의가 아니니까 더는 그렇고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미처분용 관리를 하는데 2, 30%는 남겨놓고 하겠다. 2, 30%는 법인 그 계약으로 해가지고 결국엔 그 사망에 대한 어쨌든 돈으로 결국은 해결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짓자. 제가 죽기 전에 문 닫아야 된다는 게 법인을 폐업 완전히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다 줄여놓은 상태에서 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 내 목표가 30%라서 거기에 뭐 10억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우리 목표였던 건 거예요. 이미 거의 다 죽여놨으니까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은 상태까지 가자는 얘기지 꼭 사망 신고 전에 이 회사가 완전히 정리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좀 남겨놓은 게 훨씬 유리할 수 있는 지금 케이스 제가 얘기 드린 거잖아요. 그쵸? 자, 그렇게. 자, 여기 AA인데 여기도 A, 스몰 A지만 실제 이렇게 안 나올 거고 캐시플로우 2등급이네요. 현금 부채, 매출 채권. 요거가 핵심이네요. 그죠? 요 매출 채권 확인이 핵심인 것 같아 보여요. 자, 법인 가치 51억이고 14만 원이고요. 이 14만 원인데 대표자가 나이가 엄청 젊네요. 네, 45세. 자, 그래서 지금 지분 가치는 22억인데 5년이 지나면 32억. 또 5년이 더 지나면 48억, 또 5년이 더 지나면 72억인 거예요. 그쵸? 대표자 나이가 지금 45세인데 상속이나 승계 얘기하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어때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이 땐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게 지금이 땐 걸 알려드려야 되죠. 여러분이 60, 70이 되고 나서 사실은 10년 동안 할 거를 지금은 보세요. 지금 22억인데 32억이고 48억이잖아요. 10년만 지나도 지금 48억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쌓이는 거를 뭐 플러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는 게 훨씬 간편하겠죠. 그죠? 자, 이 5년 동안에 프로젝션 된 이 금액은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다른 어떤 자료들이나 대외적으로 있는 자료들을 보면 그냥 평균치 갖고 그냥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요. 이 회사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당기 순이익률을 대비를 해서 집어넣어서 이익을 만들었고, 여기 자산에다가 얹어서, 그러니까 자본 부분에 얹어서 자산의 크기가 커졌고, 그거를 계속 계산한 걸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이 회사에 해당되는 성장률을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죠? 증여세도 7억에서 31억까지 늘어나요. 여기 5년, 10년, 15년만 지나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맞죠. 그죠? 자, 결국에 사업은 본인이 하세요. 몇 세까지 하실 거예요? 70세까지. 아, 그래요? 25년 동안 하세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금과 관련된 걸 해결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쵸? 자, 이걸 줄이고 또 지분을 자녀 이름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옮겨놓으면 되고, 그쵸? 주주인 거잖아요. 주주는 얼어도 상관없죠? 그런 구조를 지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상속에 대한 고민이 없다? 상속에 대한 고민이 없을 뿐이지 세금에 대한 고민이 없진 않다고요. 이만큼 계속해서 돈을 안 빼고 쌓아놨던 이유는요. 이 정도 45세에 50억씩 회사에 쌓여 있는데 뭐 사실은 돌리는 거 한 20억하고 30억은 사실 빼고 싶었겠죠? 세금 때문에 안 빼고 있는 거예요. 30억 갖고 와서 좀 더 좋은 차, 좋은 거 누리고 싶었는데 못 누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갖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액션하기 가장 좋은 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장 가치는 우리가 M&A 할 때 보통 시장 가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장 가치를 우리가 보통 보고서를 받으려면 못해도 보통 5천만 원 이야기 하거든요. 회계법인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 조그만 기업들 기업 가치 평가해갖고 M&A 시장에 야 이거 이만한 가치가 있다고 내놓은들 누가 사겠어요? 안 사죠?
대충이라도 회사의 시장적인 가치가 얼마나 될지를 제가 계산을 해놨다. 이 강의 내용 보시면 어떤 방식인지도 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2억, 그다음에 40억,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에바는 마이너스로 돼 있네요. 네. 자, 우선은 비율도 여기는 좀 빠져 있네요. 자, 빨간 거만 볼게요. 노출채권 회전율 빨간불 떴죠?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매입 채무도 빨간불이 떴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출 채권은 빨리 회수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재고자산은 회전율이 지금은 어쨌든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괜찮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매입 채무 회전율은 빨간불이에요. 그 말은 줄 돈을 너무 빨리 준다는 얘기예요. 줄 돈은 천천히 주고 받을 돈은 빨리 받아야지 현금 회전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구조를 얘기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빨간구 매출액 증가율은 뭐 업종 평균에 비해서는 어쨌든 그렇게 돼 있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아까 업앤다운이 왔다 갔다 하실 때니까 해마다 바뀔 것 같아요. 네. 이제 ROA, ROE. 요 두 가지 구분만 제가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ROE는 리턴 온 에쿼티, 리턴은 이익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쿼티는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자, ROA는 아까 리턴 온 에셋이라 그랬죠. 이익인데 에셋 구조예요. 자, 그럼 ROA가 중요해요? ROE가 중요해요? 응? ROA? 이 우리가 상층법상 주식 가치라고 할 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자본의 지분의 가치죠. 그러니까 ROE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E에 가깝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에코티로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개인 입장에서 보면 내가 10억으로 자본금을 갖고 사업을 시작해. 그리고 남의 돈 한 50억 빌렸어. 60억으로 자산을 만들어서 내가 사업을 해. 그러니까 나는 내 돈 10억 들어갔어. 거기서 내가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를 고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 돈 10억, 남의 돈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60억을 가지고 내가 자산 구성을 해서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본금 10억이었지만 미처분여금이 10억, 20억, 30억 쌓이면서 부채가 줄어들고 전체적인 자산 규모는 60억 그대로 바뀌어도 이 회사는 그냥 똑같은 규모로 그냥 굴러가는 거죠. 이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하죠. 내 돈을 얼마 넣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를 번다라는 레버리지적인 느낌이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ROE하고 ROA를 그렇게 구분해 놨다. 그래서 밑에 ROA도 있고요. ROE가 있어요. ROE가 당연히 ROA보다 높겠죠. 그죠? 높게끔 되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ROA 그냥 10%다. 23년도에.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나쁘진 않다. 왜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요. 그 돈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 자산을 구성을 하려고 했더니 10%를 내가 번 거죠. 근데 이 10억, 내 10%,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요. 지금 한 3, 4%밖에 못 받아요. 그쵸? 좀 더 리스크를 좀 떠안은 뭔가에다가 넣어도 뭐 한 7% 받아요. 예를 들어서. 10% 정도니까 시장의 결국에 무위험 어떤 수익률보다는 높게 형성돼 있다. 근데 비즈니스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제가 볼 때는 은행에 우리가 이제 1금융권에 있는 우리가 그냥 뭐 저기 예금 이자율보다는 3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이 정도만 보고 미처분여금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다. 네. 가지급금이 2천만 원 금액이 작네요. 자, 가지급금에 대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인정이자에 대해서는 상여 처분을 하죠. 그러면 소득세가 높아지겠죠.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가지급금 해당되는 만큼에 대한 이자 비용만큼은 송금불산입이 되거든요. 그럼 법인세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나 보네요. 자, 그래서 합쳐서 추가적인 세금 합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급금이 여기 10억이다. 그러면 인정이자 4,600은 4억 6천이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추가 소득세,
그러면 한 2억 나왔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여기까지 하면 2억 5천. 여기에 법인세 부분 했더니 20% 잡으면 한 8천만 원. 두 개 했더니 한 3, 4억 정도가 추가되는 거죠. 매년 한 그 3억만큼이 계속해서 페널티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가지금 해결하셔야 됩니다. 아, 근데 그거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다던데 어디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가지급금은 회사 문을 닫아도 그렇고 승계를 해도 그렇고 무조건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실수록 좋죠. 자, 그 돈 있으세요? 갚으세요. 없대. 그러면 그 돈을 회사에서 마련해서 갚을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고서에 페이지 앞에서는 재무관리나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또 미처분여금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왔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이슈 토픽으로 들어가서 가지급금이 있다면 가지급금만 갖고도 클로징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엑시트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섞으면 된다. 우리 옛날에 CEO 플랜이었던 거, 이 페이지 한 페이지 갖고도 설명이 가능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18억이 있고, 이거 이제 이 회사는 상당히 현금성이 좋은 상태고요. 반대가 돼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회사의 현금성이 2억이고, 예를 들어서 유동부채가 한 18억이라고 한다면, 차액이 한 16억 정도 부족하죠? 대표님 사망하시면, 어쨌든 현금 유동성이 한 18억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그거 해결 못 하다가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신보험 18억 가입해 놓으면 되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페이지가 이 페이지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요? 아니죠. 그게 아까 상속세 재원으로도 쓰인다.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보험 가입이야 금액이 크다 작다 이야기 안 하죠. 딱 계산한 그 결과치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보장자산 보험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월납 5,500을 넣으면 연 6천이고 법인세 감소 효과는 1,254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픽스 값이잖아요, 지금. 뭐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라면 1억 2천이 될 거고요. 법인세 감소 효과는 현재는 2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회사마다 법인세도 세율 구간이 다르죠? 예, 이 회사는 이거예요. 예, 다른 회사가 다른 구간에 있다면 달라지겠죠? 또 구간이 이 금액에 의해서 9%대하고 19%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아마 중간 정도의 값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앞에서 얘기했었던 대로 이렇게 하시면 법인세 감소 효과도 이만큼 나오십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증여특례예요. 어쨌든 현재 이 그 남아있는 지분 23억 정도를 증여하시면 7억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세율이 32%입니다. 그런데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이용하면 지금 9대 1로 쪼개놨거든요. 비사업용 자산이 10% 정도 있다라고 가정하에 쪼개놓은 거예요. 했더니 1억 4천 나와요. 그랬더니 실효세는 6%, 결국에 6억 정도 그냥 증여하는 방법,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자녀한테 어쨌든 남겨놓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일반 증여를 하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했던 것보다 이 증여 특례를 이용하면 6억이 싸요. 대표님, 이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로만 끝낼 게 아니다. 자, 오른쪽에 밑에 보면, 옆에 보면 컨닝 페이퍼 해놨죠. 가압 상속 공제, 사전 증여 등 다양한 옵션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에 적합한 솔루션을 도출해야 됩니다. 돼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식을 이용해서 이 규모가 더 크다면 가족 법인을 이용해서라도, 그죠? 법인 배당을 이용해서라도 여러 가지 짤 수 있잖아요. 그죠? 짜서 오게끔 만드는 그게 되는 건 거죠. 근데 다른 거 안 붙이고 이것만 갖고 해도 이렇다라는 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대표님이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9대 1 아니다. 비업무용 자산이 30%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금액이 바뀌겠죠. 6억만큼 세이브 되지 않고 한 4억만큼 세이브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세이브는 될 거잖아요. 이 페이지만 가지고 상대방이 그게 떨어져도 그래도 효과는 그만큼 갑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검토해서 계산해서 또 만나야 되죠. 저는 자꾸 만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뒤에 상담 솔루션에 제가 이 3대 7로 숫자만 바꾸면 이 값이 바뀌게끔 하는 거를 앱에다가 만들어서 붙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 계산을 해서 바로 보여주면 상대방한테 바로 먹힐 만한 것들 위주로 제가 상담 솔루션을 11월 달까지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붙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가서 특수관계 얘기하는데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아요?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건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막 바뀌어. 헷갈려. 특수관계 아니라서 그냥 양도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특수관계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 이 사람 타이틀 하나 집어넣고 이 사람 타이틀 하나 집어넣으면 이건 뭐 상증법상은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행위를 하실 수 있고 그 외적인 것들은 비특수니까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눈에 바로 들어온다면 두 번 상담할 필요도 없고 전문가랑 대동할 필요도 없이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다 맡기면 그때 가서 전문가랑 같이 의논을 해서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만 간 만큼만 쉬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막 대동되니까 반씩해야 되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꼭 뭐 여기 세무사 말고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아 이제 운전자금 나왔네요. 16억이네요. 이 회사는 16억만 있으면 돼요. 16억만 있으면 16억에서 물건 사오고 내가 재고로 갖고 있다가 물건 팔아가지고 매출채권 생기고 다시 현금화되고 16억만 있으면 이 돈으로 지금 있는 매출액 77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현금성 자산이. 근데 지금 현금성 자산이 뭐 당좌 자산만 해도 지금 50억이에요. 결국에는 한 넉넉 잡아서 20억 떼고 그죠? 30억은 엑시트해도 된다고요. 대표님이 이 돈이 있어야지 회사 돌아간다. 20억만 있으면 떡쳐요. 부족하죠? 다시 회사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이자 받으세요. 왜? 지금 갖고 있는 매년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매해 쪽에서 갖고 나오는 카드를 시간이 가면 없어지는 카드들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지금 5년 후다. 근데 내가 한 해가 더 지났다고. 막 4년 동안 쪼개야 되고, 한 해가 더 지나면 3년 동안 쪼개야 되니까, 갖고 나와야 되는 돈의 금액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한 해라도 더 있으면 내가 그만큼 갖고 나왔을 때 세율 구간은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45세니까 60세, 70세까지 있는 그 한 해 한 해를 매번 배당을 하고, 이제 전략을 세우겠죠? 우리가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해서 빼시는 게 유리하다는 것만 인식시켜드리면, 20억만 있으면 되고 30억 갖고 나오고 그 돈으로 나중에 상속세 문제 안 되게끔 미리 사전 증여가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지분 미리 이동했다가 배당도 일부 쪼개가지고 이건 차등 배당도 아니에요. 종류 배당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래닝을 알려드리고 그에 대한 실행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걸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운전자금 이것 때문에 이게 없이 우리가 과거에도 다 봤던 보고서 유형일 수 있는데 운전자금은 안 나와 있거든요. 안 나와 있으니까 미처분명은 다 빼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운전자금 회사 돌리는 돈이니까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부채 다 갚고도 이 돈이 있는 게 기본이죠. 내 돈 있는데 남의 돈 빌려서 사업하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남의 돈으로 사업해서 레버리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돈도 필요 없죠. 16억 필요 없어요. 한 10억만 있어도 남은 돈은 필요하면 은행에서 대출 통해 갖고 하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게 근거가 되도록 만들어 놨다.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 여기 뒤에 있는 이런 쪼개진 것들 하나하나들도 기업을 분석하고 대표랑 얘기 나누는 부분들에서 상당한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아니면 설명까지 안 하고 드리면 대표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나보다 우리 회사를 더 잘 알고 왔어? 라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5분밖에 안 봤는데 어떻게 더 잘한다고 느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의사 선생님이 나 피 검사를 하고 소변 검사까지만 했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야, 요즘 좀 피곤해, 좀 나른해, 뭐 이렇게만 느끼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우리가 더 잘한다고요.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하냐 영업적으로 내가 진짜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느꼈었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은 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말로 풀어서 아니면 여러 번 만나서 신뢰가 쌓여서가 아니라 그냥 이 보고서 하나로 최소한 6, 70%는 먹고 들어가게끔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의 영업 활동의 로스를 최소화시키겠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만들어 드리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은 부딪혔어? 부딪혔었을 때 굳이 두 번, 세 번 갈 거 그 한 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서 속도를 최대한 빠르게, 클로징도 빠르게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야 되죠. 3개월, 6개월, 1년, 2년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2년 지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기록해놨던 다이어리를 찾을 수 있어요? 못 찾죠? 그거를 제가 앱에다가 메모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 메모에다가 남겨놓으면 계속 그 기업과 관련돼서 내가 했었던 것도 다 쌓여요. 거기에 내가 필요한 사진을 찍어놔서 첨부했고, 뭔가 필요해서 남겨놨던 건 다 쌓여 있다고요. 또, 제가 지금 좀 이따가 이제 한번 여러분들 처음으로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게요. 어떤 기능들로 여러분들이 영업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지. 자, 그래서 운전자금, 손익분기점, 매출액 74억. 74억까지만 팔면 똔똔 된다. 이거 이제 강의 한 대 한번 보시고요. 자, 뒤에도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리스크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뒤에 붙어 있어요. 그래도 뭔가 대표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대표님이, 아, 그래? 그래서 한번 뭐 좀 전체적인 한번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자, 그럼 대표님 제가 질문할 테니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하고 여기다가 답변을 다 달아오는 거죠. 한 페이지, 잠깐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받아오시면 이거 가지고 위에 우리 그 관리자하고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세무사님하고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되는 건 거예요. 자, 보고서 지금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거든요. 그래서 뒤에 걸 우선 잠깐 놔두고, 제가 지금 이걸 다시 한번 볼게요. 아마 로그아웃이 됐을 것 같은데. 그죠? 로그아웃이 됐죠. 여러분, 핸드폰에서는 아이디 정보 저장하고요. 여기 비밀번호도 저장돼요. 여기서도 저장되거든요. 로그인 하게 하면 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장 버튼 누르면 그냥 열 때마다 그냥 이거 누르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막 불편해 안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 좋은 요청이 있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께 공개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예. 상급자 전문가 돼 있죠? 음?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화면이 여기까지, 옆으로 하면 되겠다. 아, 여기 나왔다. 플러스가 있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만났건 뭔가 궁금해요. 영업적으로 궁금해요. 분명히 나보다는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우리 상급자가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이재석 단장님. 그죠? 이재석 단장님한테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상급자를 누르고요. 제목을 그냥, 이거 그냥 치면 안 되는데. 나중에 나한테 남는데. 우리 가질 거면 얘기했으니까 가지고 하고 한 하고 이 회사에 해당되는 뭔가 뭐 파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세무조정 계산서도 있을 수 있고 여기다가 업로드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동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장을 눌러요. 가시금 들어갔죠. 이게 누구한테 가요? 내 상급자한테 가요. 상급자는 카톡이 와요. 누가 뭐 질문을 올렸는데요. 답변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밑에 있는 PM들이 일을 하시는 때 이런 도움을 드리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을 수 있지만 제가 귀찮게 할 거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살면서 귀찮은 일들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들 귀찮아요. 배우자도 귀찮고요. 친구도 귀찮아요. 부모님도 귀찮죠.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죠? 귀찮은 걸 하고 나면 그만한 베네핏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리자들, 본부장들부터 해서 단장님들까지 제가 이게 좀 이런 것들을 또 교육을 좀 해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달 거다. 예, 지금은 가지금 이야기지만 뭐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영업적인 어떤 프로세스, 이런데 저기 대표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뭐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갖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밀어붙여야 될까요? 뭐 궁금할 수 있죠. 결국에는 나의 혼자만의 경험으로 내 경험치가 하루, 한 달, 1년, 2년 쌓여서 내가 이 업에 있어서의 노하우를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내 위에 벌써 10년 경험 있으신 분의 노하우를 통해서 하면 10년 걸릴 게 1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경험치가 플러스 되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이 전문가 부분은 아직 지금 오픈 안 할 거긴 한데 전문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을 수 있죠. 상당히 그 상급자 우리 그 이재수 단장님한테 물어봤자 모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진짜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이 누르면 전문가를 누르게 되면 전문가 영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련돼서 궁금하다. 눌러서 내용을 적어요. 그리고 하면 똑같이 전달되겠죠? 자, 전문가 링크를 이제 곧 이렇게 좀 링크를 해드리면 우리는 전문가한테 직접 질문하고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어. 내용도 첨부 파일을 받았는데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래도 기본 이해도는 됐죠? 제가 지식을 가장 빠르게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궁금할 때 100%다 이해는 못해도 10%든 30%든 50%든 그때 이해한 게 가장 빨리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그죠? 전문가를 통해서 나는 이미 이해도가 좀 됐어. 그런데 함께 가는 게 좋겠어. 그럼 밑에 동행 요청 누르고 저장을 누르면 동행을 함께 가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카톡도 있고요. 전화도 있는데 뭐 꼭 이게 필요하냐? 보세요. 우리의 접근성이 좀 더 편하면 우리는 행동을 하는데 그 접근성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그 딱 그 카테고리에,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행동들을 안 하거든요. 내가 지금 제가 자다가 아침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물을 떠다가 위에 그 옆에다가 탁자에다 올려놓고 자거든요. 손이 뻗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마시죠, 중간에. 일어나서 냉장고 가서 물을 꺼내서 마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세 번 갈 거 한 번 가요. 진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지 않으면 안 나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코칭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내가 하지. 카톡으로 했는데 카톡이 답장 언제 올지 알고 또 카톡으로 남겼던 내용에서 답변을 다시는 분들도 밀리고 밀려서 뭐 5개월, 6개월 후면 다 사라지죠. 여기 질문 남겼던 건 다 남아 있어요. 자, 다시 홈으로 가서 자, 기업 리스트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이 네.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내가 뭐 좋은 코칭을 작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기업 리스트에 있었던 기업이죠. 이 기업과 관련돼서 내가 질문했었던 것들이 그 기업 밑에 다 붙어 있겠죠. 내가 물어봤던 것도 남겨져 있고요. 내가 혼자서 그 기업에 대해서 고민했던 메모도 남겨져 있고요. 내가 이 기업에서 발행했었던 보고서도 남겨져 있고요. 내가 그 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도 첨부되어 있는 게 남겨져 있고요. 내가 언제라도 활동해서 쌓아놨던 내 데이터베이스가 언제든 내가 영업적으로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명함은 계속 받았어요. 근데 지금 당장 뭐 안 될 것 같아. 뭔가 다른 저쪽에는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거기 집중하는 일하고 여기는 좀 1년 있다 오라 그러니까 하다가 명함이 책상에 수북이 쌓이죠. 나중에 뭐 갈 데가 없어갖고 명함을 받는데 이걸 어떡하지? 제가 명함이 지금 그 명함집만 7건이 있어요. 예. 그 명함들이 지금 거의 한 10년 된 명함들이 지금까지 쌓여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연락해도 뭐, 뭘 하겠어요. 근데 지금 저는 영업을 하라 그러면 10년 전 명함이라도 그 숫자가 안 바뀌었다면 핸드폰 번호가 안 바뀌었다. 거의 안 바뀔 것 같아요. 요즘 뭐 굳이 바꿀 필요 없으니까. 보고서 만들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냥 카톡으로 보내버려요. 대표님 생각나서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팸이라고 생각했는데 열어봤는데 내 회사야. 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이 돼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보내준 게 갑자기 고마워지기 시작해. 그러고 나서 3일, 일주일 있다가 대표님 너무 오래간만에 연락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좀 바빴어요. 하지만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보내드렸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갈게요. 얼마든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과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죠. 그 데이터들이 명함으로 쌓여 있는 거 하고 여기에 내 핸드폰 안에 손 안에서 과거의 정보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거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겠죠. 정말로 가치 있는 나만의 DB거든요. 그쵸? 우리 그냥 DB 하나 받아서 아침에 갔는데 무조건 반가워해요. 여기 아름다우신 여성분들은 반가워해 주지만 우린 가면 별로 안 반가워하잖아요. 그쵸? 그러니 기존의 과거에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접촉하셨던 분한테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이걸 보고서를 보내고 마음을 담은 문자 몇 번만 보내면 야 그래도 한번 와봐. 뭐 내용을 보니까 나도 좀 궁금한 게 있네. 다른 데서 왔다 갔는데 그런 얘기 하는데 걔는 못 믿겠어. 그래도 네가 한번 얘기해 준 게 좋겠어. 이게 우리 영업이라.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우리는 새로운 DB가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영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처음 소개를 드렸고, 교육은 보시면 되고,
자, 코칭은 이제 여러분들이 안 물어봐도 상급자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 아니면 기업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게 교육이 좀 필요하고요. 상담 솔루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들어서 붙여드릴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이 페이지도 좀 바뀌었는데 처음에? 저 지금 트로피 오늘 처음 받았어요. 원래는 트로피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왜 트로피를 이번에 벌써 받았지? 오늘 지금 거의 말일에 가까웠구나. 이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고요. 여기 트로피도 금은동이 있어요. 제가 지금 좋은 요청 2건에 코칭 4건에 교육 5건, 보고서 37건 했던 여기 이게 금메달이에요. 보고서 금메달 받고 교육 이거 받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 은 트로피를 받았네요. 자, 이제 오픈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말일자로 했는데 금 트로피를 받으신 분들한테는 글쎄요, 대표님께 얘기해서 뭐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뭐 날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만들었냐? 스스로도 우리가 저는 되게 게으르거든요. 난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때는 막 다 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봤더니 야, 안 될 것 같은데 너 지금 보고서도 하나 발행 뭐 몇 개 안 해보고 안 된다고만 하고 있었어? 그러면 최소한 하루에 한 개씩은 발행을 해서 보고 연락은 드리고 아니면 뭐 못 만나더라도 뭐 메일이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극을 스스로 줄 수 있죠. 셀프 매니지먼트. 스스로 자기 관리하시라는 의미예요. 근데 자기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던 것들이 우리 위에 계신 상급자가 보고, 너 잘하고 있어. 아니면, 야, 조금 더 해봐. 잔소리 같지만, 진짜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의 목적지에 더 잘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흔쾌히만 받아들이면, 내 에너지 70에, 다른 사람 에너지 30 붙여갖고 움직이니까 훨씬 움직이기가 쉽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들은 다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로 제가 열심히 만들어 놨다. 그리고 통계 부분 들어가면, 어, 활동량과, 이건 지금, 나의 활동량 보서 볼까요, 그냥? 월간 보고 볼까요? 이렇게 내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만큼 떨어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도 가능하게끔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네. 이 앱만 잘 써도 내 스스로 어쨌든 고객 관리부터 시작해서 내 관리, 그리고 우리 상급자하고의 커뮤니케이션도 좋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안 까먹게끔 잘 쌓여 있다.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쉬고 지금 1시간 반까지 왔는데, 어, 그래도, 왜 일어나시는 거예요, 지금? 그만할까요? 그만해도 되긴 하는데, 5분짜리, 5분짜리로 제가, 우리 아까 보고서 하나 더, 그냥, 우리 보통 5분 시간을 갖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5분 만에 한번 이재석 단장님 거 이거 하나만 볼게요. 자, 20억이고, 7억이구나. 8명이고 15년으로. 일반적인 회사겠다. 그리고, 센서 외 제조업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다가 자산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부채가 확 올라갔죠. 왜 올라갔겠어요? 제조업인데, 뭔가 앞으로 좋은 기회가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투자를 했을 거다. 유형 자산에. 공장을 늘리고 기계 설비를 늘리는데 내 돈으로만은 할 수가 없으니까 남의 돈을 빌렸을 거다.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렇다면 회사는 앞으로 더 커지겠죠. 쌓여있는 미처분 20억은 50억, 100억이 될 거예요. 미리 뭔가 플랜을 짜야 돼요. 지분을 옮기더라도 지금 옮겨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느낌, 그냥. 선의의사, 자, 대표이사, 가족들, 조금씩은 쪼개져 있네요. 그쵸? 더 쪼개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느낌들. 그죠? 매출 채권 또 찍혔고, 부동산이 있네요. 가서 부동산 얼마요? 물어보세요. 여기는 장부가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바뀌면 상층법상 기업 가치도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시는 거예요. 판관비가 많네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물어보시면 돼요. 판관비 관련돼서 그럼 다른 페이지 우리 안 봤던 거 좀 볼까요? 판관비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보통은 재무제표만 보는,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까지도 잘 안 보고 뭐 이러는데 그 제조원가 명세서는 잘 안 보죠. 여기에 보면 제조원가 명세서 내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13%가 증가했어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노동관계 비용은 줄었고 판관비는 줄었네요. 줄어서도 저만큼 높았던 건 거네요. 어쨌든 금융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그렇죠? 이런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고. 자, 그래서 네, 법인기업 가치. 자,
12억, 18억, 26억, 36억. 이 숫자가 다르죠? 회사마다 다르다고 얘기 드렸고, 네. 기업 시장 가치. 빨간 것들 위주로 보는데 부채 비율, 차입금 이 정도, 이자 보상 배수. 결국에는 차입금 관리가 필요한 회사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매입 채무 뭐 그렇고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과다하다. 그 부분에 대한 물음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출 채권이 과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외상으로 물건을 뭐 팔았어요. 물건값을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30일에서 60일 사이로 끝나야 되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일반 뭐 이런 전자상거래를 해도 마찬가지로 50일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이만큼 더 늘어났다라는 건 분명히 부실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반 또 거래에서 저쪽이 어려워서 그랬다? 그럼 결국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빨리 할인해주고 받던지, 아니면 쌓여 있었던 게 있으면 상사채권은 예전에 지금 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사채권을 떨 수 있는 건 2년이에요. 내가 저도 떼어 묵혔다라고 하면 2년 안에 떨 수 있어. 2년이 지나고 나면 못 떨어요. 네, 그런 것들 좀 매출채권 보면 될 것 같고, 네, 가질 거 없고, 네, 뭐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몇 번만 돌려보면요. 이제는 너무나 똑같아 버려서 이제는 익숙해진다고요. 아까 이제 피디님 익숙한 게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상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가시면서 교육 들어가서 여기 그냥 이거 한번 클릭을 하면요. 이거 뜨잖아요. 소리. 네, 이렇게 하고 소리가 안 나오나? 아주 재수 없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놨다. 예,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고 제가 앞으로는 더 쪼개서 여러분들 좀 잘 올려드릴 테니까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없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 일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좋은 건 내용도 내용이지만 뭐 제가 감히 말씀하시는 자세와 태도인 것 같아요. 마음가짐, 자신감에는 확신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느껴질 거라고요. 저거는 이제 내가 준비했던 만큼, 그다음에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 우연인지 몰라도 이 저랑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미처분 잉여금, 그다음에 가지급 부채 얘기하잖아요. 사실 이 세 가지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거든요. 이 중에 하나가 미처분 잉여금이란 부분, 이 미처분 잉여금이 청산세, 살아서 청산세, 죽어서 아까 소득 그 상속세 말씀드렸잖아요. 미처분 잉여금에 대한 부분만 풀어내고 이걸 퇴직금으로 연결만 시켜도 계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거기서 그 끝단까지 가는데 우리가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상속, 청산, 소득세 이런 부분만 조금만 분석해내고 내가 관심을 가지면 우리를 되게 단순하거든요. 보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단순한 얘기들이잖아요. 큼지막한 것들. 그래서 말했던 것 중에 저는 제일 와닿았던 게 뭐냐면 무조건 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조절해야 된다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플랜은 잉여금을 가지급을 부채를 어떻게 해주냐의 플랜이거든요.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가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방법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양수도, 증여, 상속. 살아서 할 수 있는 거 양수도, 단순한 거. 살아서 할 수 있는 증여. 그다음에 죽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상속, 그러니까 양수도로 하거나 증여를 선택해서 우리가 컨설팅을 제공해야 되는 이유는 세율이에요, 세율. 상속은 50 플러스 알파의 세금이지만 양수도나 그 증여는 내가 어떤 플랜을 어떻게 제공하냐에 따라서 세금이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 안내해야 되고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죠. 같은 내용인데 세금은 절세라는 표현보다는 정확히 하면 이연이에요, 이연. 내가 낼 세금을 다른 사람이 내게 만들거나 이건 제대로 된 절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꿔버리는 거, 주체를 바꿔버리면 아주 제대로 된 절세가 되는 거죠. 그게 승계잖아요. 특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아주 큰 내용에 대한 단락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연구하시고 깊이 있게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실제로 이걸 해봤어요. 많이는 안 해봤고
연락하기 되게 애매한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영화부터. 근데 저는 이번에 VIP 세미나를 골프를 다녀왔잖아요.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기업을 열어봤더니, 되게 좋은 거예요. 나는 그냥 허접할 줄 알았거든요. 기업이 너무 좋은데 내가 아무리 톡을 남겨도 답을 안 해줘. 사진 보내고, 선물 보내고, 뭐 어떠셨어요?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간단해요. 보고서 보냈어요. 이 보고서를 톡으로 보냈더니 열어봤을 거 아니에요. 열어봤더니 아까 말했잖아요. 기업에 대해 분석이 돼 있네? 관심 있으니까 보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번 보자고.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을 갖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뭐 포인트가 있겠지만 이거예요. 일단은 보내세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보내는 거 해보신 분. 어찌됐건 톡으로 보내는 거 되게 쉬워요. 진단보고서 요청하면 톡으로 오잖아요. 전달하면 돼요. 다운받아서. 너무 쉽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반응을 보면 돼요. 반응이 오는 사람은 관심이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도 벌써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분도 되게 뜨겁잖아요. 뭐 강의하는 거 보면 대충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되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뜨거울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뜨거운 게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면 까먹었어요 또. 뭐였지? 저 잘 까먹어.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앞에서? 이 얘기 전에? 어? 잉여금 말고. 그건 전단이고, 이 직전에 뭐 얘기했었죠?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응? 사장님한테 보내는 거. 생각이 안 납니다. 큰일 났네. 여튼, 나름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이제 제가 인사를 시켜드리려고 했더니 스타일이 워낙 강해서 나가버렸네요. 끝나면, 이분 연락처 아시잖아요. 이게, 감사한다, 고생하셨다, 좋았다, 뭐 이런 거 꼭 남겨주세요. 요런 게 누적되잖아요. 별거 아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다음에 이분한테 도움 요청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그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 생각하지 마시고 꼭 고맙다, 감사하다, 마음의 표현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오늘도 고생하셨고, 밑에 내려가서 뭐 한 10분 정도 정리하고 6시에 식사하러 밑으로 이동할게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박수 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